안녕하세요. 고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에 많이 화두가 되었던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의 대형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 사이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 발단은 뭐였냐면은 호주의 국영 방송인 ABC 오스트레일리아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굉장히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대형 글로벌 IB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보냈어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물론 그 트윗에서는 크레딧 스위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IB 중에서 가장 좀 재무 구조가 빈약하다고 여겨지는 크레딧 스위스가 그 대상이 아니냐 라는 그런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말 사이에 소식통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 CEO가 비상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직원들에게 안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크레딧 스위스 고객이나 거래처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의하면 10월 27일에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발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글로벌 대형 IB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망할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에 아주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2008년 리만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물론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얘기에 앞서서 크레딧 스위스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스위스의 거대 은행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제 UBS라는 회사가 있고, 스위스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중소은행도 있고 큰 은행도 있는데 이 두 크레딧 스위스와 UBS가 큰 은행인 거죠. 전통적으로 스위스의 은행들은 프라이빗 뱅킹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은행이 유명한 이유는 고객의 비밀 보장 때문이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고객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보장의 원칙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부자들, 특히 익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예치를 많이 하고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결과 스위스 은행들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위스 은행들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은행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투자은행 분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혹은 영국에 있는 IB들을 인수를 좀 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당시에 미국의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이름의 IB를 인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투자은행 업무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 회사의 이름이 CSFB라는 그런 약자로 불리워지다가 크레딧 스위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오늘날에 와 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는 그래서 전통적인 이 프라이빗 뱅킹 비즈니스는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효자 노릇을 하는 사업인 반면에 나중에 인수한 그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회사에서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워낙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사업 자체가 변동성이 많은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불장일 때는 크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은 배어장일 때는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도 특히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원인은 주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크레딧 스위스인데 주말 사이에는 곧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한 우려는 너무 과도한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둘 다 한번 짚어보자 합니다. 일단 망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가장 큰 근거는 이제 시장 지표입니다. 일단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연초부터 쭉 하락세였는데 9월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라고 불리우는 장부가 대비 가격이 이제 보통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라고 은행을 평가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가 0.2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장부가의 20%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장부가에서 20%로 거래가 되면은 대부분 엄청난 파산의 리스크를 짊어졌을 경우에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0.2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는 JP 모간의 한 6분의 1 정도
그리고 HSBC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지표는 이제 CDS입니다. 이제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카운터파티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 때 지불해야 되는 이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DS율로 보통 많이 표기를 하는데, CDS율이 높을수록 보험의 비용이 높다는 거를 뜻하고, 보험의 비용이 높다는 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파산할 리스크가 높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건 2008년 그 리만 사태 때 이 CDS 비율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뭐 리만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들, 글로벌 IB들의 CDS가 천정부지로 높아져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CDS가 높아지는 이 상황, 특히나 최근의 수치를 보면은 2008년 리만 사태 때와 지금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CDS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곧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시장 지표들이 뭐 오버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시장이라는 건 항상 사람이 개입돼서 형성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오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크레딧 스위스의 그 재무 상황은 어떠냐, 혹은 뭐 영업 상황은 어떠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에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고로는 빌 황이라는 트레이더가 아케고스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 파산을 했었죠. 그때 파산을 하면서 카운터파티로 있었던 다수의 그 글로벌 IB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회사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한 $5 billion, 한 5조 원 정도의 손실을 당시 입었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케고스 캐피탈이 파산을 한 게 한 작년 4월경이었는데, 그때쯤에 또 하나의 또 심각한 파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린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로지스틱 관련된 회사였는데 많은 스캔들이 있는 좀 문제가 많은 회사였죠. 근데 이 회사의 채권을 크레딧 스위스의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고, 근데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문제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의 채권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했다, 뭐 일종의 이제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또 막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몬자빅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에 채권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몬자빅에 있는 그 고위 정부 관리들에게 뭐 뇌물을 줬다는 이런 상황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미국과 영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한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쳐봤을 때 이 회사는 과거 수년간 좀 많이, 어떤 거는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것들은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해서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금년 들어와서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다른 은행들보다 더 많은 파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재무 구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뭐 채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본에 비해서 파생 상품,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만 해도 한 $900 billion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파생 상품 외에 다른 채무들도 한 $400 billion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1.3 trillion, 그러니까 1.3조 달러 정도의 채무가 뭐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채무를 전부 다 지금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러한 채무들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지는 않죠. 이제 그런데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뱅크런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이제 신용인데,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고 이런 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은 신용은 뭐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에 대한 우려는 오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단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많은 규제적으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고, 크레딧 스위스는 그걸 준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자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Financial Stability Board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이 리만 사태 이후에 글로벌 IB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은행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기 자본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을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하는데 줄여서 GSIB라고 하죠. 이 안에 크레딧 스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권고안에 따라서 자기 자본율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13.5% 정도의 자기 자본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고안의 8%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이고요. 특히 이 리만 때는 대부분의 IB들이 한 5% 정도밖에 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망했던 그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3% 정도밖에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평균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기 자본율을 지금 크레딧 스위스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그런 리만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외에도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분에서 어떤 규제 당국이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설령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융 체제 전체에 퍼지는 그런 시스테매틱 리스크로 번지는 그런 가능성은 되게 적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 지표, 특히 이제 CDS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블룸버그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CDS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인터넷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리스크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CDS는 채권에 관한 CDS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의 중장기적인 어떤 그 건재함에 영향을 주는 CDS는 채권에 대한 CDS보다는 예치금이나 그 기타 다른 카운터파티에 대한 CDS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CDS는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은 이 채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는 CDS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채권에 대한 CDS만 가지고서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리스크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버한 거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블룸버그 측에서 내고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 의견이 맞냐, 이건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아웃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어제죠, 어젯밤에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본시장이 거래된 모습을 보면은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CDS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려는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최악의 상황이라도 스위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코멘트를 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할까 하는데, 이제 린 알덴입니다. 크립토 쪽에도 상당히 잘 알려진 이코노미스트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의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는 이걸 단순하게 리만 사태와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특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특유의 상황은 뭐냐면은 리만 때 어떤 뱅킹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뱅킹 시스템의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이 국가 차원으로 전가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뱅킹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리스크를 이제 국가가 떠안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뱅킹 시스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파산 리스크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킹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소버린 리스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나 국채 가격의 움직임이나 또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뭐 리스크나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뱅킹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뭔가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위기의 원천지는 국가 차원에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2008년의 리만 사태 이후에 규제 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개가 떨어지더라도 같은 곳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번개가 한 번 떨어진 곳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곳을 먼저 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곳이 어디냐? 이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긴축 정책을 했을 때 번개가 떨어진 곳들을 일단 제외를 해야 되겠죠. 번개가 떨어진 것이 어디였냐? 2019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과 비슷하게 긴축 정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곡소리가 났던 그런 자본시장은 일단 정크본드 시장이 있었고요. 정크본드 시장이 2018년 12월에 마비가 됐었죠. 아무도 매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만기가 돌아온 회사 채권을 다시 리파이낸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그때 한번 멈췄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망가진 것이 이제 리포 시장이었습니다. 리포 시장은 US 달러를 단기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머니마켓인데 이 리포 시장의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미 연준이 그때 또 그 당시에도 개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계속 줄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시 매입으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번개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번개가 떨어진다면은 이 정크본드 시장이나 아니면은 리포 시장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디가 될 수 있느냐?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 이 연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영란은행이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선진국에 있는 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에서 US 달러 채무가 많은 나라들이 디폴트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는 또 뭐 연준이 그 달러 수합 같은 거를 제공을 하면서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됐든 간에 미 연준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긴축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음번에 어떤 번개가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는 올라갈 것이고 번개가 떨어지는 것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 연준도 긴축 정책을 계속 고집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하나 덧붙이자면은 오늘은 이제 주로 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 크립토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크립토 윈터가 오면서 테라 같은 사태도 일어났었고 그 테라 사태의 그 여파로 3에로 같은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 지금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크립토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기도 하지만은 이런 오버 레버리지를 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파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크립토 고유의 문제가 아니고 규제를 받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죠. 이제 그러한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오버 레버리지와 그로 인한 파산 이런 것들은 크립토가 됐건 제도권이 됐건 어떤 인간이 경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붐 버스트 사이클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크립토에 뭔가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꼭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크립토 쪽에는. 그렇지만은 그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도 사기꾼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뭐 넓게 보면은 어떤 인간 사회의 그냥 한 모습을 반영을 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왜곡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파이인 거죠. 디파이는 이제 뭐 Decentralized Finance이기 때문에 탈정화된 금융 서비스인데 금년에 있었던 많은 그 크립토계의 파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화된 형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했던 업체들이 망한 거고요. 뭐 3에로나 셀시우스가 이제 그런 예인 거죠. 이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CFI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디파이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디파이는 오픈 소스로 금융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디파이 내에서 레버리지가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코드를 뜯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전통 금융권에 비해서 훨씬 더 투명성도 높은 거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사태도 우리가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디파에서는 이제 그런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참 크립토 윈터가 진행이 되고 3에로가 망하고 뭐 이럴 때도 디파이 프로토콜 내에 어떤 레버리지 포지션이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어떤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고 뭐 이랬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디파이 프로토콜은 제대로 작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CFI와 디파이를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디파이만 봤을 때는 현재 CFI 제도권 금융 시스템 혹은 이제 CFI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